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버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 주를 더 진행을 하고 재료역학 2를 전부 마칠 겁니다. 자,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는 목적이 뭐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기계나 구조물들을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 설계돼서 제작된 어떤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요. 우선 이제 크게 봤을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조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매일매일 얘기했던 스트레스와 그러니까 이제 스트렝스가 얼마나 강도는 어떤지 괜찮은지 그다음에 강도뿐 아니라 그러면 디포메이션 변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사해서 스트렝스 강도는 어떤지, 스티프니스 얼마나 변형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 얼마 이하해야 되고, 디프렉션이 얼마 이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토션 같으면 회전각이 얼마 이하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이제 했었죠. 아니면 스트레스가 어떤 항복응력 이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율이 얼마인데 뭐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이제 지금 주제는 지금부터 2주 동안 하려는 그 버클링에 관한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스테빌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에 관한 문제는 이제 어떤 sudden change in geometry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변형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뭐 캔틸레버 빔에다가 하중을 주었다. 자, 이런 하중을 주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모래를 살살 부어가지고 평형을 시키고 또 하중을 증가시키고 평형을 시키고 하중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피라는 물건을 딱 어떤 판자 위에다가 올려놨다 판자를 싹 쳐버리고 피가 갑자기 확 가야지. 이런 문제는 임팩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서 하중이 천천히 가해지는 문제를 이제 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캔 같은 것을 이제 뭐 맥주를 다 마시고 나면은 이제 얇은 캔이 되는데 그 캔을 발로 밟아서 구긴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발로 탁 밟으면은 전혀 구겨지지 않고 그 발목에 그 발바닥에 뒤꿈치 쪽에 막 힘이 빡 가해지면서 오 이거는 꽤 세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하면 바라락 하고 부서지기 시작하죠. 일단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금방 부서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압축 처음에 했던 그 이제 발의 하중이 가해지는 문제는 이것을 압축 하중으로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노멀 스트레스를 이 항복 응력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고 어느 순간 팍 나가는 것은 누가 옆에서 탁 쳐가지고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힘을 밟아버리면 이게 순전한 압축이 아니라 막 모먼트도 생기고 아주 복잡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모먼트가 점점 모먼트를 크게 해가지고 부서져 버리는 경우죠. 이러한 분야,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스트렝스 얼마나 강하냐,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얼마나 변형이 가해지느냐, 변형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범주로 이제 스테빌리티라는 문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인스테블 하기 때문에 이제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좀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그러면 저 많은 대학원이라든가 더 이제 앞으로 진보되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료역학 학부 과정에서 다룰 것은 주로 컬럼에서 이제 기둥에서 이런 압축 응력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생기는 버클링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준 대로 sudden change in geometry, 그죠? 갑작스러운 geometry change. 그래서 이제 deformed geometry must be constant. 여태까지는 어떤 가령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 뭐 기둥에 하중을 가한다 그러면 뭐 약간 이렇게 휠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휜 상태에서 하중을 가면 점점 더 휘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이것을 아주 이상적으로 바람도 불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뿐 아니라 이거의 단면도 아주 센터에 균일하고
만약에 이것이 단면이 균일하지가 않았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조금이라도 일단 변화하면 그것이 힘이 모먼트가 커져가지고 확 붕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범주가 우리가 인스테빌리티라는 범주, 불안전성이라는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클링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더 sudden, 갑작스럽고 크고, 그러니까 lateral diffraction, 이게 이제 lateral이라는 건 이쪽 방향이 이게 axial이라고 하고 이제 lateral이라고 하죠. 뭐 때문에 생기냐면 due to a small increase in load. 로드에 약간 어떤 인크리스 때문에 이런 것이 갑작스럽고 크게 붕괴가 되는 이런 버클링 현상을 이제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 10년쯤 됐을까요? 부산 다대포 쪽에 뭐 굉장히 큰 태풍이 뭐 사상 최고는 아니었겠지만은 피해를 좀 많이 준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름이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때 이제 그 신문 같은 데서 이제 골리앗 크레인 같은 거, 그 야적장에 있는 그런 골리앗 크레인들이 많이 부서졌었죠. 그때 이제 부서진 거는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이빔을 커다란 아이빔을 뭐 보통 2m 뭐 이 폭이 2m도 되고 3m도 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기둥을 받쳐놓고 여기다가 무거운 것을 들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제 이런 크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아이빔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자, 하중이 이렇게 가할 때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문제만 풀어왔었죠. 그래서 하중이 이렇게 가면 이것이 하나의 빔이니까 뭐 밴딩 모멘트가 어떻게 되고 밴딩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서 이제 뭐 그런 문제만 풀어와서 그쪽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하중이 가해졌어요. 이쪽이 하중이 가해지면 이게 순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레이터럴하게 디프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하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션이 일어나죠. 가운데서 봤을 때는 이게 센터에 있었을 때는 밴딩만 생각하면 되지만 약간 바람이 순간적으로 불었을 때는 힘이 가해지면 토션이 되죠. 그 토션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우그러진 그림들을 많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드에서는 이 부분이 크랙이 일어나거나 이 부분이 컴프레션으로 압계가 일어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부서진 것은 다 이렇게 다 옆가래처럼 휘어진 상태를 이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지는 하중과 어떤 서던 하여튼 간에 체인지가 있었을 때 그 체인지에 대해서 가해지는 힘들이 더 큰 모먼트를 발생시킴으로 해서 붕괴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버클링이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버클링을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이제 Stability of Structure라는 뭐 어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버클링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빔이 밑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링크로 생각을 합시다. 이 링크는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요 붙잡은 것을 우리가 일종의 스프링이니까 스프링이 여기 달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위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델타만큼 힘을 줬죠. 이걸 일단 변형을 시켰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전부 그렇게 이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설계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뭐 지구도 돈다고 하는데 델타만큼 옮겨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면 델타만큼 옮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이 점을 중심으로 모먼트가 생겨버리죠. 그죠? 이 모먼트가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옮기면 당연히 푹 꺾어져 버릴 겁니다. 모먼트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둥 자체도 어떤 탄성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델타가 가면 갈수록 커져요. 오히려 힘은. 그래서 이 스프링을 무지무지 강한 거를 그냥 막 두꺼운 막 이만 손가락 굵기만한 스프링을 놨다고 한다면 돌아오겠죠. 그죠? 그건 또 힘에 따라 틀리죠. 힘이 무지하게 크게 가해졌다면 모멘트도 커져가지고 붕괴될 수도 있겠죠. 어쨌건 두 개 사이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모멘트가 이긴 쪽으로 붕괴가 되든지 복원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disturbing moment라고 아까 같이는 붕괴되려고 하는 것을 disturbing moment, 붕괴 모멘트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델타만큼 그 상태에서 보면 P 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storing moment, 복원하려는 모먼트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K라는 스프링 상수를 가졌으니까 K 델타만큼 이만큼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K 델타에 이제 이 여기에 길이가 L이 있으니까요. L이 모멘트 암으로 작용해서 K 델타 L. 이거 두 개가 쌈을 붙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disturbing moment가 restoring moment보다 크다면 붕괴가 되어버리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델타를 서로 지워버리면 P가 힘이 이 스프링 상수나 이 길이보다 곱한 것보다 크면 the bar는 will collapse 한다. 붕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무지하게 커져가지고 이게 크면 더 괜찮겠죠. 그죠? 스프링 상수가 굉장히 크거나 L이 크거나.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주어진 조건에서 P가 크면 the bar will collapse.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가 될 겁니다. 일단 이제 unstabl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거꾸로 이제 restoring 하는 것이 더 크다. 스프링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bar will return 할 겁니다. to the original position으로. 그죠? 이제 이와 같은 경계를 알아야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critical load라고 합니다. 자, 힘이 이 주어진 조건보다 어떤 클 때는 collapse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 사이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critical loa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ritical load가 요런 상태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게 딱 가서 피가 여기서 탁 휘어진 상태에서 가가지고 아주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 조건을 우리가 임계하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강도 설계를 스트레스가 얼마보다 적어야 한다는 강도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프렉션이 어떤 주어진 조건보다 작아야 한다는 변형 설계도 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하중이 그것을 어떤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임계하중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조건을 또 하나의 설계 조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빌리티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구조의 어떤 컬럼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요. 보통 이제 스테빌리티를 이제 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령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걸 볼 일이 없었을 텐데 예전에 그 TV를 선전을 하면서요. TV가 이제 지금은 전부 뭐 LCD 혹은 이제 LED로 해가지고 전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노트북처럼 들고 다니면 되는 TV지만 예전에는 브라운관이었지 않습니까? 이 브라운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총 쏘는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속에 저도 뭐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전자파를 쏘면 그 주사를 쏘면 이제 주사 그것이 이제 화면에 맺히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구의 형상을 이뤘죠. 그래서 테레비가 볼록하게 태어났습니다. 구의 일부로서 이제 구의 일부로서 테레비가 쭉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는 위치마다 좀 틀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두꺼워지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플랫으로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면 TV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속에서는 복잡합니다. 거기다 이제 프리즘이라든가 거울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주사파가 바로 오지 않고 왔다 갔다 이제 경로를 가지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건데 이제 그런 시대가 한 5년,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TV는 이런 거 선전할 때 보면 이제 광고에서 보면 어떤 늘씬한 미녀가 뭐 당구공을 탁 치면서 그 넓은 테레비 평면에서 뭐 탁 치면 영원히 어느 한 군데 쓰지 않고 움직이는 그게 뭡니까? 뭘 뜻하는 거냐? 아주 굉장히 평면이라는 거죠. 이상적으로 퍼펙트하게 평면이라는 것을 이제 그 광고에서 나타내려고 한 건데 사실 그런 경우 있지 않죠. 당구공을 치면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쓰거나 아니면 굴러 떨어져 버리거나 그죠?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식을 유도할 때 이 상태인데 이 뉴트럴 상태를 이제 알으면 그거보다 볼록하다면 만약에 평면이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건 멈춰지겠죠.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이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목하다 그러나요?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이것은 굴러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이것은 누가 이렇게 툭 쳤다, 누가 쳤다는 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하중이 정확하게 안 가해지거나 뭐 그런 경우에 톡 쳤을 때도 이렇게 해서 쓰겠죠. 이것은 톡 치기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언스테이블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는 걸 스테이블하다고 하는데 그 중간 지점을 뉴트럴하다 그럽니다. 바로 이런 지점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지점이죠. 그러면 그보다 크면 언스테이블하고 그보다 작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반적이고 이제 포괄적인 그런 인스테빌리티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기둥에 한정돼 가지고 이퀘이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트럴 지금 내가 그 조건을 생각을 했는데 그 뉴트럴 조건에서의 하중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설계를 그 이하보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의 그 스프링이 있는 문제를 실제 빔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와 같이 기둥에 이제 이와 같은 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핀 조건은 뭐 구조물 사이에 일부 들어있는 것을 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조물이 막 이렇게 건물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이 점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기둥 하나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핀 양쪽이 핀인 조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럴 이퀄리브리엄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힘을 딱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누가 툭 쳤다고 합시다. 여태까지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힘이 딱 가해지고 이게 여태까지는 이게 압축만 받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길어요. 뭐 이게 기둥이 뭐 이만하다면 이렇게 잡고서 누르면 그냥 압축의 하중이 이제 가해지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것을 누가 옆에서 툭 쳤다. 자, 그랬을 때 착받침이라고 생각합시다. 착받침을 쫙 누르고 있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잘 서 있어요. 자라고 생각할까요? 플라스틱 자. 근데 누가 툭 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툭 꺾어질까요? 아니면 탁 돌아와서 다시 쓸까요? 바로 그 경계가 스테이블하느냐 언스테이블하느냐의 경계입니다. 힘이 크다면 누가 툭 치면 푹 하고, 왜냐면 모먼트가 점점 커지니까 꺾어져 버리겠죠. 그 힘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두께라든지 길이 이런 것도 다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런 조건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뉴트럴 이퀄리브리엄 쫙 이래서 이게 딱 서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쫙 되는 뉴트럴 경우에 힘을 구해야, 하중을 구해야 그보다 크면 스테이블하고, 아니 언스테이블하고 그보다 작으면 스테이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빔이 이제 옆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뭐 하중을 가하면 이 상태에서 이런 모먼트가 생겼지, 만약에 이런 하중이 가한다면 이건 모먼트 생기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뉴트럴 상태입니다. 실제로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뉴트럴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의 기준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X라는 어떤 지점에서의 모먼트를 봅시다. 자, 여기 대해서 이 밴딩 우리가 한 대로 이쪽을 X축으로 하고 이쪽을 Y축으로 여태까지 빔을 옆으로 넣고 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힘을 가한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는 보통 가운데서 힘을 가하면 그냥 압축력만 걸려서 밴딩에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아까도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뉴트럴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P에 의해서 이와 같은 모먼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먼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모먼트를 마이너스라고 여태까지 했죠. 옆으로 봤을 때 그 크기는 우리가 이제 V만큼 휘어져 있다면 P 곱하기 V일 겁니다. mx는 이제 마이너스 PV라는 모먼트를 받고 있죠. 이 상태는 지금. 다시 그리면 이런 상태를 지금 딱 제시하는데 이 점에서 봤을 때 P 델타라는 모먼트가 작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밴딩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풀던 방식으로 계속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빔 디프렉션을 푸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mx는 EI 두 번 미분한 것이고 그게 mx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틀리죠? 모양이. 여태까지 모양은 어땠습니까? v를 하면 이게 전부 x의 함수였죠. v는 없었죠. 전부 x의 함수였죠.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긴 했지만 v가 하나도 없으니 이미 변수 분리가 잘 돼 있는 상태라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해법으로 두 번 적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미분 방정식 풀이법이에요. 무지무지 쉬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v가 이 방정식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웠던 미분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머리부터 아파질 텐데요. 자, 이 미분 방식을 수학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만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라는 건 몇 가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해를 구해놓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죠. 자, 이것을 이제 푸는데 이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요. 뭐 y로 표현했나요? y2-a, y2-by 플러스 c y는 뭐 fx 혹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0 혹은 fx, x의 함수 뭐 이런 미분 방식을 풀면은 뭐 이것을 y를 무슨 람다 2에 뭐 이렇게 뭐 람다 i인가요? 이렇게 놔가지고 이거를 풀면은 결국 그거의 해를 뭐 어떻게 구한다 이런 아주 이건 일반적인 거죠. 자, 이 중에서 요건 없고 요거 두 개만 있는 호모지니어스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해법은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EI를 돌려버렸어요. 좀 더 쉽게 편리하기 위해서 EI를 나눠버렸고요. 그 다음 이것을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맨날 EI분의 P를 쓸 수 없으니까 그것을 K제곱으로 놓았어. 그냥 K로 놔지 않고 왜 K제곱으로 썼냐. 뭐, 나중에 보면 이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요. K제곱으로 놨어. 그건 자유죠. 뭐, K로 놓나, K제곱으로 놓나.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의 미분 방정식이 남았습니다. 자, K는 이제 뭐라는 건지 이미 정의가 됐고요. 이것을 풀었을 때 이제 V가 나오는 거죠. 이거의 해는 뭐죠? 자,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것은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사인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사인이라는 x는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다시 돌아와 버린다는 얘기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x도 한 번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도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뱅뱅뱅뱅 돌죠. 그리고 k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미분할 때마다 k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면은 맞을까요? 사인 kx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인 kx라면 해가 사인 kx를 두 번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어 있고요. k가 두 번 미분했으므로 k제곱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그대로니까 이거하고 지우면 0이 되겠죠. 맞죠? 우리가 이거의 해를 수학적으로 구하는 건 어렵지만 사인이 이거의 해인 것은 분명하죠. 사인만이 해는 아니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도 이거의 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해죠. 사인도 해고 코사인도 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도 해겠죠. 이것만 해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kx 이것도 해가 되겠죠. 그렇죠? k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인이 해가 아니라 사인 kx가 해죠. 그 다음에 코사인 kx도 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두 개 더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죠. 뿐 아니라 k 사인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죠. C1 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도 곱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고 두 개를 더하는 것도 다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일반에는 지금 빨리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뭐 어떻게 구하는 것은 수학에서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이 이거의 일반해가 된다는 것을 빨리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두 번 미분하면 sin kx는 sin kx로 돌아와 있고요. 그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c1 k제곱으로
제곱이 돼 있죠. 그럼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바로 원음상 복귀된 거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이거하고 같아서 0이 돼버리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우리 해를 일반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책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Vx는 이와 같은 해를 가져서 이제는 C1하고 C2만 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집안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적분상수 두 개가 나왔듯이 마치 이것도 상수 두 개가 나와서 이것을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바운드리 컨디션 어떤가요? 이쪽에서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0이죠. 그걸 넣어봅시다. 자, 여기다 0을 넣으면 이게 0이 되죠. 이것은 얼마가 되나요? 코사인 0이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C2가 되는데 그것이 0이에요. L을 넣으면 뭐 그냥 살아있겠죠. C2는 0이 돼버렸으니까 C1 곱하기 sin KL은 0이라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C1이 0이 될 수도 있고 sin KL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C1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C1이 0인데 C2도 0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V가 0이죠. V가 0이면 뭡니까 이게? V가 0이면 그냥 서 있는다는 얘기죠. 힘이 가 있다. 자, 이거 훌륭한 해죠. 훌륭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해는 아니죠. 이건 버클링이 does not occur.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only completion만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trivial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로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trivial solution, 너무나 뻔한 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자, P를 딱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뉴트럴하게 딱 서 있는 그 상태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경우입니다. 이 버클링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푸니까 기존에서는 이런 걸 풀면 C1하고 C2가 풀려가지고 Vx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죠. C1, C2는 0인데 C1은 don't care. 얼마든지 상관없고 이게 0이면 된다는 걸 봤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C1은 이거에 이제 이 진폭이 되는데 이거가 얼만큼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멈춰 있느냐 안 멈춰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어떤 순간에서 멈춰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C와는 관계가 없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조건은 sin KL이 0인 조건이 됐어요. 그러면 사인이 얼마이죠? KL이 파이의 n배인 경우, 뭐 0인 경우, 뭐 0인 경우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1, 2, 3. KL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될 때마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n파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제곱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죠. k제곱은 2i분의 p라고 했으니까 k제곱을 구하면 여기서 구하면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로부터 p는 이와 같은 조건이 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뭘 구한 거죠? 뉴트럴 상태에서의 하중을 구합니다. 이거보다 크면 지탱을 못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거보다 작으면 원상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임계하중이죠. 크리티컬 폴스, 크리티컬 로드라고 하는 임계하중이 됩니다. 이거보다 설계를 작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보다 설계를 작게 한다는 것은 자, n은 1, 2, 3인데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은 그냥 1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2가 강하면 P가 강해요. 서류가 강해지면 그만큼 비례해서 P가 커지겠죠. I가 커지면 단면이 커져서 밴딩에 견디기 쉽게 된다면 P도 커지겠죠. 그거 당연하죠. 뭐 책받침을 사용하느냐 아이빔 쇳덩어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 다음에 L에 대해서는 길이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둥이 길이가 2배가 됐다면 그 하중은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4분의 1밖에 하중을 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 load that set 이것은 임계하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만족하냐면 뉴트럴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하는 그런 로드를 우리가 임계하중이라고 하고 그 임계하중보다 우리는 작게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말로 오일러스 버클링 이퀘이션, 오일러의 좌굴, 이제 버클링을 보통 좌굴이라고 국어로는 합니다. 이게 되게 무슨 뜻인지는 뭐 한자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간에 하여간 뭐 예전부터 쓰던 말이니까요. 좌굴, 버클링이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선 뭐 n = 1에서 버클링이 일어났다면 뭐 2, 3인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뭐 그 2배, 3배의 힘을 견디면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n이 1인 최초의 버클링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버클링 임계 하중이라고 하고요. 그 식은 이제 이런 조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프렉션 커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C2는 제로가 됐고 이제 이런 식이 됐는데요. 그래서 K를 대신에 L분의 M 파이를 넣으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돼요. 그리고 C와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 식의 그림은 이게 어떤 그림이죠? 주기가 L, X가 L일 때는 파이만큼 반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인 커브가 이렇게 되는 사인 커브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 파이가 됐을 때 한 주기가 돌아가는 이런 그래프. 이런 사인 커브를 그리는 상태로 딱 멈춰 있는 상태를 이제 됩니다. 얘가 2라면 이것이 2배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기가 반, 뭐 3배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상태도 이제 훌륭한 해가 될 수 있지만 뭐 별 의미가 없죠. 이제 뭐 하중이 그보다 커져 버리니까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버클링 하중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설계할 때 사용할 것은 뭐 이걸 크게 하든지 이걸 작게 하든지 해서 원하는 하중보다 원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하는 것이 버클링을 막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양쪽이 핀인 조건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이 조건이 틀려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운드리 컨디션이 틀려지니까 이퀘이션이 틀려질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her condition에서는 이런 조건 많이 나오겠죠. 한쪽이 픽스드고 한쪽이 프리. 아까 제가 책받침을 딱 바꾸서 휘었을 때 어떻게 되겠니? 이때 버클링 하중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거를 풀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밴딩 요점에 대해서 밴딩 모멘트를 구합니다. 자, 이것은 바깥쪽으로 힘이 나가 있는 상태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얼마큼 나가 있는지를 V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거라서 모르지만 이게 부정전개 문제하고 똑같이 우리가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처럼 이것을 델타로 놓고 풉니다. 나중에 이 델타가 이제 구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P에 의한 모먼트를 알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몰라서 모먼트식을 세울 수 없으니 일단 델타로 놓고 그 대신에 V를 다 구한 다음에 V가 L일 때 그 값은 델타라는 조건. 그러니까 V, L은 델타라는 조건을 나중에 부가해서 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셨죠? 이제 우리가 부정전개 문제에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MX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번엔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P, 여기서 V, 이제 이만큼이 델타였으니까 델타 마이너스 V 만큼의 모먼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식회에다가 또 넣어보면 다 똑같은데 요거가 하나 더 따라 붙게 돼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요게도 따라 붙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 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뭐 파티클 솔루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K 제곱을 놓고 이 식을 좀 더 간단히 이와 같이 델타라는 이와 같은 이제 상수가 하나 더 달라붙죠. 이런 것은 어떻게 구하죠? 이것은 보통의 방법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0인 거죠. 아까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전의 문제.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거기에 차이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합한 것이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다시 말하면 0인 것을 이미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이 얼마여야 되는지를 맞추면 됩니다. 뭐 미분 방식을 푸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지만요. 제일 좋은 것은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솔루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미분 방식 뭐 유체 복잡한 이런 문제에서 미분 방식 푸는 사람들은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솔루션 됐다 그러고 좋아하고 또 어느 날 뭐 안 된다고 고민하고 뭐 그래서 뭐 술 먹어주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맨날 스트레스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이제 해를 구하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어떤 상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꼬리가 붙는다면 어떤 상수가 붙는다면 요거는 두 번 미분하는 거일 때 없어지겠죠.
그럼 요것만 남으니까 델타라는 꼬리를 여기다 붙인다면 요거는 요거대로 0이 되고요. 그죠? 요거는 요거대로 되고 요거는 두 번 미분하니까 없어지는데 여기다가 델타를 넣으니까 K제곱 델타가 돼서 델타를 넣으면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꼬리를 붙이면 원래식하고 잘 맞겠구나. 아주 어렵지 않은 거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넣어볼까요? 이건 넣으면 마찬가지. 이걸 두 번 미분하면 결국은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고 K제곱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건 두 개가 없어지고 여기다가 두 번 미분하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되겠죠. 자, 바운드 컨디션을 넣으려면 이거는 V 다시도 필요하니까 일단 미분해 놓읍시다. 그래서 이거는 미분하면 C1 K 코사인이 되고 이거는 이제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K 사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까 똑같죠. 바운드 컨디션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바운드 컨디션은 V0 이퀄 0과 그 다음에 V 다시 이퀄 0이라는 두 개의 바운드 컨디션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운드 컨디션이 있죠. 바운드 컨디션이 L일 경우 VL 여기 지금 나중에 썼습니다만 이런 바운드 컨디션 왜 델타를 넣었기 때문에요. 이 스튜디오 안이 좀 더워서 제가 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틀려지나요? 이것들이 이제 이 바운드 컨디션을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아까처럼. 자, 아까는 여기다 0을 넣었더니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게 없어지고 C1이 이게 없어졌고 이게 1이 돼서 C2가 제로가 되는데 요 꼬리가 남아 있어 가지고 C2가 제로가 안 되고 C2는 마이너스 델타라는 것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VL 이퀄 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 지점에서 세타가 0이기 때문에 미분한 값이 0입니다. 바운드 컨디션이 완전 틀리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으면 이번에는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1이 돼서 C1이 0이 됩니다. 거꾸로. 그죠? 아까는 C2가 0이 됐었는데요. 이 두 가지 구한 것을 C1은 0이고 C2는 마이너스 델타 되는 것을 V에다가 넣으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C1은 없어졌고 요것은 마이너스 델타이니 델타를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K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델타는 그럼 뭐냐? 델타는 우리가 이 가정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델타는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한군이 L을 넣으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이게 델타. 그럼 이제 이게 지워지죠 또. 그럼 결국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델타의 코사인 KL이 0이라는 그런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그 비교해서 아까는 뭐였었죠? 사인 C1인가요? C1 사인 KL이 0이라서 자, 이게 0이면은 트리비얼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가 0이면 마찬가지로 다 0이 돼 버려 가지고 뭐 이것도 0이고 모든 것이 다 0이 되니까 버클링이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죠? 컴프레션. 이걸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는 사인 KL이 0인데 이번엔 코사인 KL이 0인 조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운드리 컨디션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KL은 어떨 때 0이죠? 코사인이 0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럴 때 0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물론 이것이 n 1, 2, 3, 4가 아니라 1, 3, 5, 7로 표현. 우리는 이제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처음에 일어나는 n 이퀄 1인 부분이니까요. 처음에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큰 크기야 의미가 없죠. 똑같은 방식으로 n이 1일 때 보면 k는 l을 나누면 2l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런데 k제곱으로 아까 2i분의 pl 정의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k제곱을 구해보면 4l제곱분의 파이제곱. 아까보다 여기 2가 하나 더 붙었을 뿐이죠. 그랬을 때 힘을 구해보면 그것은 바로 아까보다 이게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4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중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을 잡아줄 때 하고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프리하게 눌렀을 때는 이것이 4배만큼 작은 힘에도 버클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임계하중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으면은 이제 버클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퀘이션 식은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 틀렸는데 4L제곱분의 파이제곱 2A로 이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코사인인데 이 그림이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딱 서 있다는 얘기죠. 이게 뉴트럴한 상태가 뭐 되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이게 지금 상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힘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또 다른 한쪽은 픽스드 돼 있고 그럼 한쪽은 세타가 이렇게 돼 있을 테고 한쪽은 이제 여기가 핀드 돼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이거는 이 지점의 모멘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P가 아까 일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그 대신에 델타는 없지만 여기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리액션 포스가 있겠죠. 빔을 옆으로 놓고 보면 이제 쉽게 우리가 빔의 문제라고 풀 수가 어떤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이제 팝드 캔틸레버 문제라고 부정전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면 모먼트가 두 가지입니다. P에 의한 모먼트는 이쪽이고 R에 의한 모먼트는 이쪽입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P에 의한 모먼트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V 델타 P 곱하기 이 길이. 그다음 R은 이 길이죠. 이 길이는 여기를 X로 잡았으니 L-X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조금 또 다른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K로 놓고 정리를 하니 이제 이와 같이 됐는데 이것을 K의 식으로 표현해보니 이와 같이 똑같은 형태에다가 아까는 델타가 붙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X가 들어가는. 근데 다행히 이게 X의 제곱이 아니라 X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두 번 미분하면 없어지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똑같다면 이쪽이 똑같으니까요. 이것은 이것만 더 붙이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두 번 미분하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것을 미분 방식을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이제 풀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이 미분 방식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재료역학에서는.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죠. 푸는 게 뭐죠? 바운드리 컨디션을 집어넣는 거죠. 이 바운드리 컨디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점에서 V가 0, 이 지점에서 세타가 0, 이 지점에서 V가 0. 이 세 가지 바운드리 컨디션을 넣어야죠. V 0 equal 0, V 다시 0 equal 0, 그 다음 VL 쪽에서 0. 이 세 개의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뭘 구하냐면 이때에 적분할 수 있는 C1과 C2와 우리가 R이라는 걸 가정해서 넣었죠.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문제로 됩니다. 여기에 V-가 있으니까 이걸 V- 미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이 뭐 아까처럼 C1 코사인 KL 마이너스 C2 K 사인 KL 그 다음 이것은 미분을 하면 요것만 마이너스 요것만 남겠죠. 넣어봅시다. 0을 넣으니까 없어졌고 이건 1이 돼서 C2만 남았고 0을 넣으니까 요만큼만 남았고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와서 뭐 이렇게 고쳐놓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이것이 없어지고 C1K만 남고 여기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돼서 0이 됩니다. 이것도 어떤 간에 지금 미지수끼리 서로 관계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이제 0이 많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되나 C1도 아예 여기다 넣었네요. 구한 것을 이미 구했으니까 C1, C2를 다 넣어서 R의 식으로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KP분의 R, C1이죠. 거기다가 sin KL, X 대신에 L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C2 대신에 마이너스 이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sin, 코사인 KL, 그 다음에 여기다 L을 넣으면 이건 없어지죠.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P분의 R로 묶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것은 R이 0이라는 것은 R이 0이면 C1도 0이고 C2가 0이고 역시 이것은 트리비얼 솔루션이 돼서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난 트리비얼 솔루션은 이게 0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수인 C1, C2R하고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 구해지는 거죠. K 값이 얼마냐 하는 K 값은 다시 말하면 뭐 P의 값이 얼마냐인 거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딴 때는 사인이나 코사인 한때로 나와서 그냥 그 KL이 얼마다 쓰면 되는데 사인이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보통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죠? 물론 사인과 코사인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거는 0, 이쪽이 0이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코사인 나눠보면 새로운 탄젠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는이 되겠고요. L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럼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니까 탄젠트 KL이 KL이라는 방정식이 생깁니다. 이거는 탄젠트 쪽으로 몰아버리죠. 아까는 처음 거는 사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했다면 이건 탄젠트 쪽으로 또 몰려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수치 해석으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탄젠트 x가 되는 값은 그래프로 그리면 탄젠트 x가 x로 되는 이 그래프가 두 개 만나는 점이 얼마냐면 KL이 4.49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죠. 이거는 이제 수치 해석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한 숫자가 나왔죠, 이번에는. 그럼 다시 또 K제곱이 이거니까, 이거를 보면 크리티컬 로드는 2i K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제곱은 뭐냐면 L분의 4.4934이니까 L제곱분의 2i 있고요. 4.4934를 이제 제곱을 한 겁니다. 이왕이면 앞에도 이걸 파이 제곱으로 끄집어냈으니까 파이 제곱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이 제곱은 약 10쯤 되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모양이 다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픽스트인 경우는 이것은 이제 픽스트인 경우를 이것을 물론 이것도 똑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조금 복잡하지만 풀어낼 수는 있는데 요것을 요 부분만 떼가지고 요거의 핀이 여기에 있다. 그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L이 둘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이죠. 이제 어떤 유효 길이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해도 되고 원래대로 풀어도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기하중을 쓸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핀드에서는 이게 1이었죠. 이거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아까 구한 픽스트 프리에서는 이게 4분의 1이었죠. 그죠? 지금 구한 것은 이 모양으로 놓으니까 이게 2.046이고 그 다음에 픽스트인 경우 이게 이제 4가 올라가서 4다. 보통 이 네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폼을 이렇게 쓰고 그냥 컨스탄트로 취급해버리는. 이렇게 된다면 자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약할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딜까요? 이 숫자들 보지 말고 아무래도 이게 제일 약하겠죠. 버클린 잘 일어나겠죠. 이건 그나마 잡아주고 있고 이거는 잡아주면서 각도도 잡아주고 있고요. 이거는 양쪽에 각도를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런 순서로 점점 커질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오일러의 버클링 이퀘이션이다. 이건 뭐 하는데 쓰죠? 이거는 구하다 보니까 보통은 C1, C2를 구해서 디프렉션의 모양을 구했는데 이것은 디프렉션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를 딱 멈출 수 있는 그때 힘이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설계는 이 힘보다 작도록 재료를 선정한다든지 길이를 결정한다든지 기하학적인 단면을 결정하는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구조물에서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방법을 하고 이제 이 재료역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